소화불량은 단순한 그냥 불편한 증상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몸에 독소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소화불량 굉장히 가볍게 보시죠. 물론 식사를 하고 소화가 안 되면 먼저 위가 너무 불편하고 속이 편하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화불량을 심각하게 여기진 않으세요. 그냥 소화가 좀 안 됐네, 속이 좀 불편하네, 이렇게 여기시는데요. 저는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화불량은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는 인체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독소가 많이 있는 환경이 되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염증하면 안 좋다라는 인식 다들 있으시죠? 염증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약도 드시고 많은 노력도 하시는데요. 소화불량과는 연결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화불량의 결과 만들어진 독소가 염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식사를 할 때 보통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주 에너지원을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삼시세끼 밥이 보약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보양식 먹으러 가자 하면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자, 이 탄단지에 대해서 얼마나 소화가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이 내 몸에서 완벽하게 소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발효가 됩니다. 네, 발효가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독소를 막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완전히 소화가 되고 발효되지 않아야 건강한 식사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단백질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 부패가 됩니다. 자, 부패라는 단어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죠? 만약에 집에 엄마가 불고기를 해놓으시고 일주일간 식탁에 계속 있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이 불고기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썩겠죠? 단백질이 썩는 것을 부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악취도 나고 또 굉장히 모양도 흐물흐물해지면서 변질이 될 겁니다. 자, 고기가 식탁 위에 일주일간 있게 되면 이렇게 부패가 되듯이 내 몸속에서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는 상황,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었다거나 너무 지나친 단백질 과식을 했을 때, 고기를 굉장히 과식을 했을 때 내 몸속에서 이것이 부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경험 해보셨죠? 고기를 너무 많이 먹은 날 화장실 가서 전 상태가 굉장히 악취가 나는, 또 방귀가 굉장히 냄새가 좋지 않은 경험들 해보셨을 텐데요. 그게 바로 단백질이 내 몸속에서 썩고 부패, 변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변질이 일어나는 동안에 내 몸이 깨끗하게 유지가 될까요? 단백질의 대사산물은 암모니아, 요산, 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굉장히 독한 가스나 이런 성분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통풍이라는 질병은 요산이 우리 몸의 관절 속에 쌓인 거잖아요. 바로 요산이 많이 만들어진 배경도 탄수화물의 문제가 아니고 단백질 과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신장에서도 어느 정도 여과해야 되는 단백질 대사산물이 초과가 되면 신장에 이 걸러내는 기능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셨던 헬스 트레이너나 보디빌더들 이런 분들의 경우 신장 질환이 또 많기도 합니다. 자, 단백질은 과잉 섭취하면 부패가 되고 수많은 좋지 않은 대사산물의 결과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방도 과잉 섭취가 되면 지방은 산패가 됩니다. 자, 인체 내에서 지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포막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성호르몬, 여러 호르몬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뇌도 건조 상태로의 뇌를 보면 약 50%는 지방입니다. 지방 당연히 필요한데요. 지방을 또 잘못된 지방을 먹거나 너무나 과잉 섭취하게 될 경우, 또 탄수화물, 단백질과 너무 복합적으로 먹게 될 경우 우리 몸속에서 잘못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산패가 됩니다. 산패가 된다는 것은 과산화지질 뜻해요. 우리 산패된 이 기름, 냄새도 이상하고 느낌 되게 좋지 않은 거 있죠? 이게 우리 몸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산패된 지방 음식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의 간이, 췌장이 또 얼마나 지치게 될까요?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주 에너지원이 되는 음식은 완전하게 소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셔야만 우리 몸에 대사 찌꺼기, 독소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화 불량은 독소를 만든다. 독소는 염증을 만든다. 염증은 또 만병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소화를 완전히 잘 시키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도 탄수화물 성분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소화불량의 결과 당 독소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당 독소는 뭘까? 최종 당화산물이라고도 하는데요. 당화가 돼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란 뜻입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초과된 당분들이 여기저기 떠다니겠죠. 이 당분들이 혼자서 지방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간 내 지방간으로 쌓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바로 몸속에 또 잉여 단백질이나 잉여 지방과 결합을 해서 포도당 단백질 결합물, 포도당 지방 결합물 이렇게 몸에 남아있는 이런 영양소들과 섞여서 당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최종 당화산물이 된다는 거죠. 최종 당화산물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영양소로 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렇게 당화가 돼버리면 바로 세포 상태에서도 세포를 공격하는 물질, 면역기관을 공격하는 물질, 동맥경화나 치매나 암이나 알츠하이머 이런 많은 만성질환들의 원인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거죠. 자, 몸에 한마디로 너무나 많은 이 당분이 쌓인 결과 여기저기에서 조직과 세포들을 공격해서 여러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서 당분이 초과해서 만들어지는 당화 현상은 바로 노화와 질병의 또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 독소 또 같은 의미로 최종 당화산물은 몸에 찌꺼기가 많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제거하는 습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 또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당분 섭취를 하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췌장이 튼튼해지는 밥상으로는 첫 번째, 소화를 아주 깔끔하게 하는 완전 소화의 법칙입니다. 식사를 하신다. 그러면 내가 이 식사를 완전히 소화를 시키겠다. 더부룩함이나 또 몸이 무겁거나 피곤해지지 않도록 식사를 하겠다. 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행사항으로 밥을 100번을 씻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시면 좋습니다. 100번 하면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정말 한 12~13번에서 10번 미만으로 씻고 삼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신다 하면은 음식을 입에 넣으시고 젓가락을 일단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씹는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침에 있는 소화효소와 또 밥이나 이 탄수화물 음식들이 완전하게 잘 섞이기 때문에 식사 이후에 생기는 식곤증이나 많은 불편한 증상들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소화의 법칙 100번 씹기 꼭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한 식사입니다. 자, 우리는 골고루 잘 먹어라 라는 이 말 때문에 동시에 많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먹으면 위나 간이나 췌장이 다 지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음식, 예를 들어 바쁠 땐 바나나 하나만 드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나나 하나에는 단순히 당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수십 가지 또는 수백 가지 영양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고구마도 예를 들어 볼게요. 식사로 고구마 내가 배부를 만큼 한두 개, 두세 개 드시는 것 어떨까요? 마치 밥과 국과 여러 반찬들을 먹는 것보다 고구마 하나 먹는 것은 굉장히 영양이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닙니다. 오히려 고구마 하나를 배부른 만큼 한두 개, 두세 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소화가 잘 되면서 이 영양소들이 다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동하다가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견과류와 두유, 여기에 바나나 이 정도를 먹기도 합니다.
속도 굉장히 편하고 포만감도 있기 때문에 굳이 쌀밥에 꼭 반찬과 국을 곁들인 식사를 하지 않아도 더 몸이 편합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동시에 많이 먹는 것보다 단순하게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과일 2-3개로도 식사를 구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단순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90% 식물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식물의 범주 안에는 6가지 음식군이 포함이 되는데요.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 해조류, 버섯류, 씨앗류의 음식입니다. 다 식물이죠. 사람의 몸에 가장 소화가 잘 되는 편안한 음식은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대신 90%니까요. 나머지 10%는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과 99% 해부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일치하는 유인원들의 식사법에서 가져온 겁니다. 유인원들은 하루에 거의 95%의 식물을 먹죠. 과일, 나뭇잎 뿌리, 나무 줄기, 이 식물을 주식으로 먹고 한 5% 정도만 곤충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사람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자연식물식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 의학에서도 식물을 많이 강조합니다. 식물은 단순하게 한두 종류가 아니라 60만 종이 넘기 때문에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90%의 식물식은 인체의 소화기관을 과부하시키지 않고 완벽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90%의 식물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 위나 간이나 췌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완전소의 법칙, 단순한 식사, 그리고 90% 식물식 이렇게 하신다라면 우리가 췌장 질환이나 혈당 조절, 당과 관련된 질환에서 충분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90%의 이 식물식을 강조하다 보면 주식으로 좋은 식사가 바로 과일 식사입니다. 그런데 인류학자의 발견들에 의하면 인류가 긴 역사 속에서 과일을 먹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인원들의 주식은 과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유인원들은 임상 실험에서 보면 사람의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동물 실험을 꼭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나 래트로 실험을 하고 가장 확실한 실험으로 마지막 단계인 영장류 실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과 비슷하지 않은 동물을 예시로 하게 될 경우에는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몸과 가장 비슷한 동물이 바로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이런 유인원, 바로 영장류입니다. 이 영장류는 99% 해부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일치를 하죠. 이 영장류 위의 장기나 유전자 구조가 사람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영장류 실험을 가장 가까운 이 실험으로 봅니다. 영장류들의 특징을 보면 95%는 식물을 먹죠. 그 중에서도 과일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5% 정도는 벌레나 이 곤충들을 먹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영장류가 과일을 통해서 힘과 에너지를 만들고 피화살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약 13,000년 전의 고대 인류도 과일, 견과류, 아몬드, 포도씨, 그리고 나무의 뿌리, 줄기 이런 것들을 먹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과일이 나지 않는 계절도 있었겠죠. 그런 환경에서는 동물을 잡아먹기도 하고 또 물고기를 먹었을 수도 있는데요. 주로 무엇을 먹었느냐를 보면 과일을 먹은 치아 구조를 굉장히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자연에 있는 나무 열매나 뿌리나 줄기, 그리고 가끔씩 동물을 먹었던 이런 생활을 우리가 수렵 채집 생활이라고 하죠. 이 수렵 채집 생활의 인류를 보면 농업혁명이 시작되기 전에 수렵 채집 생활의 인류를 보면 농업혁명 이후보다 더 키가 크고 뇌 용적도 더 크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농업혁명 굉장히 인류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편리함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과일의 섭취에서 쌀과 밀로 주식으로 바뀌면서 인류는 키가 더 작아지고 뇌 용적이 줄고 또 각기병, 당뇨병 같은 영양 결핍 질환, 만성 질환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농업혁명이 꼭 좋은 것만은 가져온 것은 아니고 건강 차원에서는 수많은 질병을 또 낫기도 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일 식사가 수렵 체질 생활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과일 식사가 사람에게 정말 건강을 주고 있느냐, 특히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췌장 질환이나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베이커 심장 당뇨병 연구소에서는 호주 대학 연구팀과 함께 연구를 한 결과를 내분비학 임상 저널에 발표를 했는데요. 자,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느냐. 하루에 2번 정도 생과일을 섭취하는 사람 7,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생과일을 2번 이상 섭취한 사람들이 하루에 0.5번, 거의 잘 먹지 않았다는 뜻이죠. 0.5번 섭취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무려 당뇨병 발병률이 36% 더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이 생과일 섭취로 인해서 인슐린의 민감도가 상승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생과일의 섭취가 췌장을 더 튼튼하게 하고 당뇨병이나 여러 췌장 질환들을 예방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본의 국립암연구센터의 결과를 국제암저널에 실었습니다. 자, 생과일을 섭취한 사람들이 췌장암 발병률이 26% 더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거든요.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약 45세에서 74세 정도의 어느 정도 이 췌장이 좀 약해지는 건강 상태의 사람들을 무려 17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입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굉장히 정확한데요. 신기하게도 이 연구 결과에서는 생과일 섭취로 인해서는 췌장 질환의 발병률을 낮췄지만 채소를 많이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췌장 질환과 연관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췌장 건강을 위해서는 생과일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 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재미있는 결과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저의 강의를 듣거나 책을 들으신 분들이 과일이 이렇게 좋단 말이야? 췌장 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실천을 해보시고 소식들을 전해주시고, 저도 상담을 통해서도 그 결과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좀 감동적인 상담이 있었습니다. 75세 정도 되시는 어르신인데요. 무려 당 수치가 400이었고 한 30년 동안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과일이 좋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한 2달 정도 실천을 하셨는데, 다른 것들을 크게 바꾸지 않고 아침 식사만 바꾸시고도 당 수치가 250 정도로 떨어지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일주일만 해도 200에서 120 정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아침에 이 과일 식사를 하면 오히려 인슐린의 민감도가 더 살아나게 되고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점들은 당뇨가 있는 분들이 밥을 안 드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현미 잡곡을 하시더라도, 또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는 생채식을 하시더라도 꼭 쌀을 빼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저는 이 쌀 대신에 과일이나 다른 것들을 이렇게 드시도록 상담을 해드리면 훨씬 더 빠르게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쌀의 당지수와 과일의 당지수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쌀밥 대신에 저당도 과일을 드시도록 바꿔드립니다. 자, 쌀과 과일 어떤 것이 더 위험하고 췌장을 더 자극하게 될까요? 자, 흰 쌀밥은 70이 넘는 당지수를 가지고 있고 현미는 55 정도의 당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를 기준으로 봤을 때 70이 넘는 식품은 고혈당 식품이 되고요. 56에서 70 이하의 당지수는 적정한 중간 혈당으로 보고요. 55 미만은 더 안정적인 저혈당 음식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현미가 55라는 사실을 볼 때 과일은 과연 당지수가 얼마나 될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도 현미보다도 높은 과일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사과나 오렌지나 귤이나 키위, 체리, 자몽 이렇게 자주 접할 수 있는 이런 과일들은 당지수가 30에서
40 초반 정도 되는 현미보다도 더 낮은 당지수입니다. 블루베리도 제가 자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미보다도 당지수가 낮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전혀 췌장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췌장이 너무나 자주 자극을 받고 흰쌀밥을 또 많이 드시고 밥방면 떡을 많이 먹다 보면 췌장이 자극을 많이 받으면서 염증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염증을 예방하는 성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염증을 예방하는 성분들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쌀밥에 들어있을까요? 과일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네, 과일에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또 여러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 여러 효소들이 염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췌장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인슐린의 민감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꼭 미네랄들이 필요합니다. 미네랄들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과일이 훨씬 더 쌀밥보다 많이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고대 수렵 채집인들이 쌀 농사를 시작하기 전보다 더 키가 크고 뇌가 더 컸다라는 사실이 췌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의 당지수는 현미보다도 더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끔 망고나 바나나나 파인애플 같은 당지수가 높은 과일도 있습니다. 자, 이런 당지수가 높은 과일은 천천히 드시면 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혈당이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편안하고 실질적으로도 당지수가 낮은 저당도 과일, 사과, 블루베리, 체리, 키위, 오렌지, 귤 이런 과일들을 아침 식사로 드시고 식전에도 또 드시면 쌀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췌장에 무리가 없는 식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췌장이 자극을 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과일의 당분은 쌀밥과 다르게 100% 포도당이 아닙니다. 쌀은 모두 다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되죠. 포도당은 인슐린의 운반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런데 과일에는 많아야 100g당 10에서 15g 정도가 당분인데요. 포도당과 과당과 자당이 균형적으로 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 포도당인 쌀밥을 먹을 때보다 인슐린을 그렇게 자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과당의 경우에는 인체 내에서 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1등급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운동 전후에 바나나를 먹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포도당 자극 필요 없이 인슐린의 자극 없이도 간에서 바로 에너지로 쓰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당분들은 오히려 췌장을 더 안정시키고 인슐린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췌장을 더 안정시킨다는 측면에서 더 췌장 강화 식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현미, 쌀밥 위주의 이 식사에서 당 수치의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당도 과일을 더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일 식사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생과일이 췌장을 더 튼튼하게 하고 췌장 질환이나 또 당뇨를 예방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힘을 실어주니까요. 안심하고 저당도 과일을 마음껏 드셔도 되겠습니다.